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이름하여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왜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요, 뭐. 뭔가 뭐 남의 불행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서 배부르다니까. 올랐어요? 남의 불행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나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에요? 뭐 남의 불행 사건이 있어요? 네? 남의 불행 사건이 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냥 요즘 공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예, 언론에 회자되는 사람들. 이재명 지사? 뭐 이재명 지사도 있고. 뭐 근데 뭐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아요. 왜요? 왜냐면 이번에 이재명 지사 사건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은 댓글 사건이 저렇게까지 갈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옛날에 김무성, 유승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할 때도 보면은 그때 너무한다라는 지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야권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저렇게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섬뜩한 그런 해프닝이죠 이거는. 그것보다는 예.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젊은 사람 치고는 좀 솔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 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의원은 이제 상당히 이제 똑똑하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상당히 큰 흐름 속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인가 이 부분을 아마 본인은 파악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남의 불행이라 얘기했을 텐데 왜 엉뚱하게 뭐 곁까지 뭐 이재명 지사 얘기 아니에요. 근데 최근 한 이틀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한 분이 이재명 지사예요. 그래서 뭐 사실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그 야구 격언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우리 이준석 의원도 동의하실 걸?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 하락이 저는 뭐 좀 안타깝지만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솔직히 브레이크 없는 계속 침묵화. 그 다음에 예컨대 또 경제는 아주 을과 을끼리 또 싸움 붙이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회복이 불가능한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 의원님,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쪽으로 조금 오른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보수 진영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층이 이탈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자유한국당과 이제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보수 진영의 3대 지지층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주부, 자영업자, 무직,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셋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다 돌아왔을 때 그 균형점이 과거같이 5대5가 나오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도 그건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차명진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동안 너무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지 않았나 비정상적으로 그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평생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직구는요 평생 민주당 찍어본 일도 없는 분들이고 다만 최근에 여러 행보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원래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 지지층이었다 자영업자, 주부, 영남. 지금 그쪽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대에서 빠진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원래 젊은 층은 그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젊은 층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자유를 상당히 추구하는데 이제 그 자유도 어떤 개인적 자유 추구 있죠.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전체 체제를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이거보다는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공정, 평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어떤 결과보다는 기회 이런 측면을 또 그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그 젊은 층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하죠. 예컨대 이제 어떤 기회의 평등이라는 문제라든가 어떤 개인적 자유라든 문제라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대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손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준석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주부, 자영업자, 영남은 원래 한국당 거 아니냐.
그런데 있잖아요. 이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말로 한 6개월 전만 좀 생각해 봅시다. 6개월 전만 생각해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바뀌었다. 그죠? 그러니까 보수에 설 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부, 자영업자, 영남 뭐 이런 원래 보수 지지세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안 돌아온다. 그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상당히 편견이었다. 이런 걸 보여준다. 무슨 대통령이 잘못되면 기분 좋은가 이런 게 아니라 역시 어떤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면은 예컨대 지금 주부, 자영업자, 영남 다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줘서 저는 기분이 좋다 이거죠.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분석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원래는 이제 집 나간 집토끼들이 5마리가 나갔는데 지금 한 2마리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5마리가 다 돌아올 것인가? 저는 그런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기반 정도로까지 다시 언급이 되려 그러면은 과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확고한 지지 기반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구축되려고 하면은 5마리 중에 최소 4마리는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수치상으로 보면 한 2마리 돌아온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마리는 돌아와 있고 2마리 정도는 집 밖에 있어요. 들어올까 말까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정책을 가져갈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이거네. 나는 이 물이 반 컵이나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이에 반 컵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는 차이인데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 추세로 한다면 우리 한국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잘하면 지금 말씀하신 5마리 토끼 다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한 6마리, 7마리도 돌아올 수 있다. 새끼도 났어요, 가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참여 차 의원이 전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하면이란 전제를.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어요. 정의당은 격하게 환영한다는 표현을 냈고 이준석 최고는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알겠지만 인터넷에 있는 진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홍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가 자유한국당이 잘하면 그 전제 조건에 부합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잘하면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어떤 이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정의당하고 저하고 달라요. 정의당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당에 돌아와도 역시 한국당 표를 깎아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홍준표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여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명하게 잘했다고 봐요.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옅어진 이유는 내부 통치를 못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홍준표 대표는 밖에 나가서 전쟁은 잘하는 장수였지만 그 내부에 돌아와서는 통치를 못하는 그러니까 시저 같은 형이죠. 예. 그런 형이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당대표 할 때 예컨대 당에 있는 내부에 어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발언 내지는 어떤 이 공천할 때의 어떤 공정성 인전 이런 거를 좀 지켰다면은 확실히 달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롤백에 대해서 그것이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은 정의당이나 저나 똑같지만 왜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똑같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아까 내정을 못한다, 군정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시저가 아니라 거의 원균 수준이라고 보는데 했을 때는. 아니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좁아진 이유는 홍준표 대표 본인의 좀 독선과 아집이거든요. 아까 그걸 내정이라 표현했지만은 정치권에서 홍준표 대표가 적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물론 본인 표현대로 홀로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항상 외롭게 정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는 전제가 떠 있는 상황 속에서 홍준표 대표의 존재라는 거는 거기에 속된 말로 걸거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 와가지고 하는 말이야 다 좋죠. 인적 쇄신하자 그러고 하는데
온 사방에 적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전투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 보급이 전혀 안 될 거다. 예. 단기 필마로 뛰어다닐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면은 있겠지요. 현실 정치 복귀 선언이 뭐 전당대회 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보고를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전당대회 출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과거 당대표 시절에 당협위원장을 뭐 3분의 1 수준으로 바꾸고 또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홍 대표를 이번에 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본데 예. 그 정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도 홍 대표가 어떤 자기 사람 심기에 너무 주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인식을 느끼고 홍 대표가 좀 이 어떤 이렇게 좀 품격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홍 대표를 뭐 당대표에 추대하거나 이런데 이분들이 앞장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차원에 나가신다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처음 들었는데 글쎄 그 부분은 아마 따져보겠죠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창원이라는 데 곳의 터가 홍 대표한테 그렇게 적절치 않아요. 특히 지난번에 창원 무슨 거기에 정의당이 단순히 세다는 것 이상으로 창원 시장을 공천을 세게 붙었죠. 홍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어버렸잖아요. 그 현실적 근거가 없는 사람을. 그러니 창원에서 홍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번에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 나가는 후보는 보수 분열 안고 해야 되는 게 안상수 대표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 100%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전당대회 나올 것 같습니까? 전당대회 못 나오죠. 전당대회 나가려면 상당한 조직력과 자금력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홍 대표가 글쎄요. 조직을 갖추기에는 아무도 양지에서 홍 대표 도우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지에서는 그래 만나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있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캠프 명단 짜려고 조직도 그리면은 빈칸 많을 겁니다. 그 얘기에서 조금 하나만 드릴게요. 이 현재 보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평상시에는 조직을 하나하나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수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할 때는 돈이 없어도 당을 정말로 구하기 할 수 있는 잔다르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당원들이 좀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따라서 뭐 조직표를 모으기 위해서 뭐 돈을 쓰고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이준석 의원 잘 아시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아까 나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 돈 없는 사람도. 나가셔야죠. 그리고 제가 후원금 낼게요. 그런데 그 토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원래 보수층에서 이탈했던 그냥 토끼들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뒤에 태극기 하나 달고 들어오는 토끼들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지금 영향을 끼칠 건데 홍 대표는 그 태극기 단 토끼들의 표심을 모으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태극기 표심도 좋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표심도 좋고 보수는 하나로 뭉칩시다. 쟤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은 저는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기탁금 원래 1억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1,000만 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나오실 거죠, 차 의원님은. 나가죠. 이게 조건부 출마 선언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보수는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했는데, 보수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 해촉된 이후에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 그래요? 이건 뭐 대통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명이 동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약간 잡소리긴 하지만은 사람 자르는 일을 하면서 예능을 하는 것도 웃긴데 신당 창당이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대한 일을 하면서 예능 출연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지금 예능 출연할 시간도 없어요. 가가지고 뭐 원로부터 시작해서 다 만나고 다니면서 신당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거 하기에도 지금 저녁 식사 자리가 모자란데 저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는 딴 게 아니라 되게 일을 가볍게 생각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에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달라붙어가 신당 창당해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단순히 그냥 대중적 인지도 하나만으로 창당을 하겠다?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음 주쯤 되면 전원책 변호사가 이 정치 뉴스에서 사라질 거라고 봐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분은 우리가 그동안 쭉 봤지만 행동보다 너무 말이 앞서가셔가지고 이번에도 저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봐요. 누가
여기 뭐 시나리오에 이현주 의원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영리한 사람이 이게 참여하겠어요? 제가 이현주 의원하고 전화해봤거든요. 예. 절대 아닙니다, 이현주 의원.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보면 이래 이 전원책 변호사는 그 한국당에 있을 때 중요한 실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진짜로 정말로 조직책들을 바꾸면서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말 몇 마디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최대의 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지. 정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이죠. 평생 이제 시 쓰고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주목받으면은 아침 7시에 기자들이 전화가 싹 와요. 와가지고 오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해서 유도해서 이제 말을 시키거든요. 거기에서 낚여가지고 이제 너무 많은 말을 하신 거죠, 지금 보면은. 저도 다 겪어봤어요. 옛날에 비대위원 처음 돼봤을 때. 그렇죠. 말 한마디 하면 9시 돼서는 뭐 가면 다 기사화돼 있고 이런 거 즐기거든요, 초기에는. 아니, 이건 근데 신당 창당은 말실수라고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일 날인가요? 다음 달? 낚인 거예요, 봤을 땐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얘기할게요. 제가 이건 어떻게 낚였냐면요. 예. 자기가 이제 잘리니까 분명히 의원들이 위로 전화했을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뭐 나중에 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뭐 했을 때 뭐 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 그냥 하면서 말로만 하는 얘기. 그냥 우리 항상 하는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죠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본인은 내 동지가 최소 5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직도 정치판을 몰라요. 정치인들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오늘 한 것 같기도 하고, 응? 그죠? 실수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정치는 언행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닌데 이분은 너무 즉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바른정당 창당할 때 동참하겠냐 물어봤을 때 63명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한두 명씩 이상해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김무성 대표 그때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 들어오라 가지고 문 잠그고 다 쓰라 그랬어요. 탈당계. 그 정도로 밀어붙여가지고 겨우 이제 30명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셌네. 지금도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보면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친한 것 같아서. 요즘 얘기도 안 해요. 그래요? 네. 근데 나는 김무성 대표가 아직도 본인이 당대표 내지는 당대표 이후 잔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을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요즘에 김무성 가만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무성 대표 아직 정치 DNA 안 죽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현주 의원한테 누구든지 영도에 정치하고 싶으면 상의해라라는 말 굉장히 고단수잖아요. 아유. 그게 고단수요? 아유. 와서 상의하면 태극기분한테 욕먹으니까 못 오는 거지. 안 가지 이현주 의원이 미쳤다고 가요 거기?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한 거는. 그래요.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의 신당 창당은 두 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불가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얘기했고, 김무성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김무성 의원 얘기로. 오늘 국회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이 상도동 막내 자격으로 참여한 것 같은데, 국민은 한국당이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통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나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 자, 이 메시지는 뒤에 어떤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도 붙여달라 이 말씀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김무성 대표는 아직도 자기가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참 김무성 대표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그러지만 김무성 대표가 이제 모르시는 게 이 세상을 그냥 친박이냐 비박이냐 구도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또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일정하게 앞물 뒷물.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볼 땐 이래요. 본인은 여러 가지 억울한 게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역시 탄핵과 그다음에 한국당이 이만큼 쪼그라든 게 한데 본인 원인 제공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김무성 대표가 당 단합과 보수 부활의 저해가 되죠. 오히려? 예. 아니 아까 친박 비박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김무성 의원 말은 그거 하지 말자라고 통합하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겉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예. 그냥 3주기 자리니까 그냥 적당한 말 한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분열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원책 변호사 내쫓은 다음에 김용태 의원이 사무총장 자격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바늘허리에 실매를 쓰듯이 이제 7대 기준을 내세웠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전원책 변호사한테 이거 하라고 시켰었다. 라는 걸 지금 늦게라도 지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원책 변호사한테 그걸 계속 종용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친박 청산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가 안 듣고 이제 자기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당장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아까 차명진 의원님이 그거 외에 다른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했지만은 굉장히 친박 대 비박 갈등이 심할 겁니다. 제 생각엔 후보 2명 나와가지고 단일 후보끼리 싸울 것이고 원내대표 선출과 동시에 김병준 위원장은 쫓겨나고 대행체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이 전원책 변호사의 나비 효과로 이제 친박 비박 갈등은 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 내 얘기를 아마 이준석 의원이 이제 반박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했으니까 국회의원 내부의 동향을 보면요.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정 계파로 딱 있잖아요. 칼로 물밴 듯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면에서 한국당의 국회의원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예. 그중에서 친박이라고 본인이 자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20명? 그 다음에 비박, 소위 말하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비박 한 20명. 저는 그 중간에 적어도 한 40-50명이 일종의 흐름을 본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분들은 아까 이준석 의원 잘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양쪽으로 다 걸쳐 있어요. 예. 양쪽으로.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갈등이 있겠지만 이게 그래서 서로 그냥 화합할 수 없게 물과 기름으로 친박 비박 갈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 이준석 의원이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반박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예. 이번에 조강특위 기준 발표한 것 때문에요. 전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정책은 안 나올 거고요. 예. 너를 당협위원장 자르겠다, 안 자르겠다 서로 약속하는 거로 이제 아마 선거가 치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친박 비박보다 약간 변형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자 구도로 이제 권력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주도권을 잡고 전당대회까지 준비하게 되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아주 빅매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친박 비박이 아니더라도 당내 분열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애매하게 또 홍준표계 이런 게 존재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봐서는 양대 갈등이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